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가을비 내리는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ESF와 인터넷으로 국내외 곳곳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대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를 숨지게 한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어머니와 이혼한 뒤에도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아버지에게 가정폭력과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유향순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시간에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한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서울, 경기, 충남 지역에 10에서 40mm, 다른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면 쌀쌀해집니다. 서울 현재 기온 12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1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춘천 14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대구 18도, 부산 20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23일 화요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25년 동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고 이혼 뒤에도 수년 동안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빠가 풀려나면 다음은 우리 세자매 차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폭력을 고발하고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가족폭력으로 인한 비극은 왜 반복되고 있을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오늘 유향순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는 지난 1998년에 가정폭력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신체적인 폭력은 그때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서적 폭력 그리고 경제적 폭력이 여전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정서적 폭력하고 경제적 폭력이라는 게 뭡니까? 예, 정서적 폭력 부분은 이제 통제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막 때리는 거, 그리고 언어적으로 욕하는 거, 이런 거 빼고 경제적인 방임, 또 기물 파손, 또 여러 가지로 통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서적 폭력에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경제적 폭력 경우는 거기에도 또 같이 거의 아까 포함되기도 하겠지만,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을 조정하거나, 예, 통제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을 합니다. 예, 심리적으로 상대가 어쩔 줄 모르도록 좀 압도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좀 위축되게 만드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흔히 우리가 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물리적인 신체 폭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신체 물리적인 가해를 하는 폭력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역시 폭력으로 봐야 하는 인식이 필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정서적 폭력이라든지 경제적 폭력에 대한 위험성은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폭력의 경우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정서적 폭력이라든지 경제적 폭력에 대해서 사법당국 등에서 죄를 물어서 처벌하는 것 현재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상담소 현장에서 볼 때는 97년도부터 이 법이 만들어져서 98년부터 시행되고
저도 현장에서 한 20년 정도 꾸준히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 맨 처음에는 신체적 폭력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죠. 예. 그런데 그거가 계속 이제 처벌이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 약간 신체적 폭력 부분은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멈추면서 대신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정서적인 폭력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서적 폭력 부분은 구성원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처벌은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상 그 보호처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경찰이나 이런 쪽에도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폭력 부분에 어떤 형법에 있는 죄가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데도 뭐 기물파손이나 이런 것들, 재물손괴 이런 쪽까지도 해서 이거를 좀 처벌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또 이루어지고도 있고요.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그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뭐 어떤 물건을 부순다든지 이런 행동을 본다면은 굉장한 공포를 느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정서적 폭력이라는 것이 좀 모호할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네. 본인도 피해자 네. 본인도 이런 것이 폭력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사례도 많이 봐오셨습니까? 중간 많이 봤었죠. 예. 그러니까 초반전에는 정말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 상담소에 8호 처분을 받아서 오신 분들 예. 도대체 이렇게 못된 법은 없다. 이걸 어떻게 처벌을 하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 일단 그 일반 형법으로 처벌을 했을 때는 벌금형 이상 뭐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하거나 이런 쪽이지만 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상담명령 이런 쪽으로 들어온 경우는 인식을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많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가정폭력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남의 집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일이라는 인식도 여전한 것 같은데요. 이런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는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 당사자들 말고 이웃도 신고할 수 있게끔 다 돼 있고 예. 그것에 대한 뭐 의료기관이나 또 상담기관이나 그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이 현장에서 느낄 때는 인식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예. 일단 제가 일하는 이곳에서는 이 자발적으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와서 이 상황 바꿔보겠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웃에서도 많이 신고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예, 그런 예. 부분에서 인식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이게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거는 예로부터 좋지 않게 보던 우리 그런 관습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뭐 노인 대상 가정폭력도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네. 이웃들이 좀 옆집이 심상치 않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 가정폭력에 대한 경우는 피해자들에게 우리 상담소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너무 위험하다. 그렇다면은 막바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본인도 갖추지만 이웃에게도 좀 부탁을 해놓으라고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웃 자체도 실은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드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이건 가정폭력에 대한 중요성, 피해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이 실천을 하시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살인 사건, 딸이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살해당한 엄마가 25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혼한 뒤에도 계속 위협을 당했다고 하고요. 네. 그동안 뭐 경찰에도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 요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한 번 시작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정폭력이 다른 그 사건들하고 다른 거가 계속되잖아요.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 같이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일단 가족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남에게 밝히기가 또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그걸 좀 덮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날마다 반복된 이 지속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부모 간의 문제, 이 자녀 간의 문제 막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게 또 그 다음 넘어가면 세대 간에 그걸 안 배우려도 또 배워가는 세대 간의 전수까지 일어나는 이런 굉장한 안 좋은 특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이번 사건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예. 폭력 사건 맨 처음에 그게 발생을 했을 때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가 없었죠. 실제로 살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신고가 들어갔다도 그냥 용서해 줄게요. 다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가 지금 반복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맹점인데 범죄니까 막바로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니니까 금방 독살에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고쳐야 되는 이 시스템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됐던 점이 앞에 보였었어요. 예. 그렇게 하니 그게 반복이 되니까 계속 피해자들은 위축되고 힘이 들었고 가해자는 뭘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이 상황을 이렇게 오다가 가정폭력 사건의 가장 폐해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사건. 예. 거기까지 나오고요. 아이들 많이 지금 망가지고 힘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살인사건까지 연결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 그 일부 문제로 제기됐던 것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 앞에 가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거기서 가해자가 나와서 뭐 일 없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별일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문제된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이 경찰의 대처 방법이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항상 어려웠었던 거죠. 경찰이 출동을 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하면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찰 경우 너무 안에서 피해자가 있으니까 문을 뚫고 들어갔다 그걸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을 보강을 했었고 지금은 경찰 현장에서도 계속 그걸 주지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상담 현장에서도 부탁을 드리는 거가 현장 출동하시면 괜찮습니다. 돌아가시지 말고 이상이 있다면 그 안에까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럴 때 경찰은 자기가 경찰이라는 이 신분에 대한 확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법이 돼 있으니 그런 조처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출동하면은 피해 사진도 찍어주시라고 부탁을 하고요. 피해자를 어쨌든 철저히 보호를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장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이런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또 위협이 공포가 반복되는 이런 상황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정폭력 뉴스를 듣다 보면은 피해자가 선처를 해달라고 해서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다 이런 내용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른 분야긴 하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이 피해자 의사에만 맡기는 것 때문에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피해자 반의사 불벌죄 등의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이 부분은 우리 현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 의사 존중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쉼터로 이동을 시키거나 비밀 전학을 시키거나 또 피해자가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을 때 그때 의사 존중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이렇게 끌어내면서 저 가해자를 고쳐서 어떻게라도 좀 살아보겠다 할 때 가정보호사건을 할 때 의사존중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에 있어서 피해자 의사존중 그 부분은 피해자가 이걸 처벌하라고 하고 안 하라고 하고 이건 너무 가혹해요. 엄청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는
두려우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건 없어져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정보호라는 말을 계속 가정유지 뭐 이런 단어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10년 전쯤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역시 가정폭력 사건의 처벌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네. 기소나 구속률을 낮추는 그런 원인이라고 또 지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가정폭력의 경우는 형사처분보다는 가정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법률적인 현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거는 시스템을 다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폭력을 범죄로 본다는 인식이 국민 전체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예, 그렇게 가정폭력 사건을 그냥 사소한 거라고 보지 않고 이건 범죄니까 국민들이 범죄 피해자라면 신고하고 고소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나라는 처벌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 형법에 있는 죄 중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있는 것들을 가정폭력 범죄라고 이렇게 지금 뺐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강력범죄나 가혹한 것들 그런 거는 일반 형법 처벌 들어갑니다. 이 케이스도. 예. 그리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특별히 이렇게 투트랙이죠.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걸 뺐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해체되는 것보다 그 구성원 중에는 또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예,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고칠 가능성이 좀 있는 분들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뺍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가정보호 사건을 처벌하는 경우는 범죄인데 처벌은 맞아요. 예. 그런데 벌금형 이상 이렇게 전과 기록 남기는 그 시스템으로 안 남기고 여기는 수사 기록에는 남기는 거죠. 예. 그런데 범죄 처벌 맞아요. 그런데 이 처벌하는 방법이 뭐 벌금형 이런 거 아니고 상담 명령, 뭐 그다음에 수강 명령, 뭐 봉사명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인식을 바꾸자는 케이스예요. 예.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이제 검사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인데 뭐 이것을 제가 응답이 조금 잘못 들어갔어. 지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경우는 법원까지 간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법원까지 갔었던 가정보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 차원에서 기소하기 전에 상담소 가서 그런 상담을 받아와라. 예. 예, 그렇다면 내가 기소를 하지 않을게. 이런 조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검찰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저쪽으로 상담이나 이런 인식 개선에 대한 걸로 넘기지 않고 그냥 처벌을 해버리거나 예. 또 약간 미비해서 그냥 기소 안에서 빼버리거나 할 때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런 부분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솜방망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가정폭력을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이 부분이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유향순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주간 아파트값이 3-4개월여 만에 떨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도 7주 연속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10월 셋째 주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서울 서초구가 18주 만에, 강남구는 14주 만에, 송파구는 15주 만에 하락 전환해서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2%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감소한 0.3%로 나타났습니다. 7주 연속 오름폭을 줄인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은 금천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9.13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강남 지역 호가 내림세가 확산하면서 서울 집값 오름폭도 크게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공공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업체들의 매수세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 신도시 1단계 지역 내 공동주택 용지 2만여 제곱미터가 최근 추첨 결과 207대 1의 경쟁률로 매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검단 신도시 내 5개 필지 5천억 원 규모의 아파트 용지도 평균 135대 1의 경쟁률로 매각된 바가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내년부터 추진 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근대 역사문화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개항장 일대의 건축물을 복원해서 체류형 문화체험 관광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지 내의 복개천인 승기천과 불포천 등을 과거 나룻배가 드나들던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경인고속도로 주변도 공원과 행정복합센터 등 주제가 있는 도시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안가의 군 철책선과 각종 공장을 이전해서 주민들이 해안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고액 체납자들의 금융기관 대여금고 64개를 강제로 열어서 10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나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소형 금고입니다. 경기도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만여 명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조사해서 301명이 대여금고를 가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유자가 파산이나 사망 등의 상태인 대여금고를 제외한 127개 대여금고를 지난 4월 압류했고 이번에 개봉하지 않은 나머지 66개 대여금고도 조만간 강제 개봉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자리에 용산공원이 완공되기 전에 일부 부지를 시민에게 조기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이 완공되기 전에 부지의 자연 그대로 모습을 공개해서 공원 조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임시 개방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고 임시 개방을 위한 추진 절차와 국민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및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용산공원 기본 계획을 보면 미군 부대의 평택기지 이전 후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 등을 거쳐서 2027년에 공원 조성을 완공한다는 로드맵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역점 사업의 도비 보조 비율을 높여달라는 협의회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는 이 지사가 협의회에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협의해서 지원하고 시군이 제안한 사업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이번 결정은 자신의 주요 정책들이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온 지자체장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설립할 예정인 서울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어르신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담기관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도 서울 사회서비스원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또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인천광역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분 2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인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국내 최대 재난 안전 체험이 열리고 있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 현장을 어제 찾아갔는데요. 네.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시민 누구나 안전에 대해서 체험하고 느껴보면서 공감하는 한마당인데요. 먼저 서울 안전 한마당 이 행사 현장을 들어보시죠. 자, 앞에 있는 볼을 향해서 하나, 둘, 셋 하면 이 소화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하나, 둘, 셋, 쏘세요.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네, 올해 12회째를 맞이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은 매년 1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역사가 좀 깊은 행사입니다. 네. 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산하 손해보험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요. 서울시 산하 24개 소방서, 특수구조단 23개, 5개 기관 등이 참여해서 이 종합적인 안전 재난에 대해서 인식을 좀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재난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좀 당황하게 되는데요. 미리 재난 상황을 좀 경험하면서 안전을 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 행사에 가족들, 어린이집 단체, 직장인, 학생들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는데요. 네. 시민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죠. 비진대피 훈련하고 관광기하고 소화기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참여하네요. 네, 소방관 아저씨도 좋아하는데 좀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직접 또 체험해볼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미취학 아이동들한테는 딱인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불 같은 거 아무래도 좀 화상에 이제 입을까봐 걱정이 되고 도로도 위험하게 해서 좀 가까운 거리인데도 제가 다 직접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소방 안전관리과에서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학교에서 체험해주부터 못한 거를 여기서 해서 정말 좋습니다. 안전벨트를 안 매면 사고 나는 그런 해봤는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도는 걸 했는데 뒤집어졌을 때 정말 피가 쏠리듯이 진짜 이거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사람들이 어떻게 불을 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안 배워서 소화약제에 대해서만 배워서 그런 것도 더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소방 공무원 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죠. 아이들은 경험에서 모든 게 생활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안전체험 부스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까? 네, 먼저 화재 시 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 무려 8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요. 예. 이 구성 요소별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부스가 있고요. 이 소방 안전을 놀이처럼 좀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면서 행동 요령을 습득할 수가 있게 다양하게 좀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예. 서울소방재난본부 홍보기획팀의 송호정 담당자에게 행사 소개를 더 들어보시죠. 모든 시민들이 첫째는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요령,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진압 요령, 요걸 기본적으로 깨우쳐서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행동 요령을. 왜냐면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아놓고 대피를 한다든지, 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대피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대피하면 또 주변 인근 건물로 불이 번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기본적인 행동 요령들을 습득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크고 작은 화재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정에서 불이 나면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네, 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사고 중 51%가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2017년 2월 5일부터 일반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에 이 소방 설치가 안 된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주택용 소화기와 당도 경보용 감지기 설치 중요성을 다시 좀 인지할 수 있게 소화기 체험 부스가 좀 마련이 돼 있고요. 시민들이 가정에서 소화기 사용법을 좀 체험할 수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초기 진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초기 진화는 소방차가 나중에 여러 대 오는 것 못지않은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소화기 사용법 잘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근데 화재뿐 아니라 우리 몸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이 심폐소생술, 화상과 등 응급 상황에서요. 가장 안전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화상시 응급 상황에서 이 초기 대응 방법의 중요성을 이은정 단장에게 들어보시죠. 시민 초기 대응 요령 중에서 응급 119서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에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상 당했을 때 거기다가 소주를 붓는다거나 된장을 바른다거나 이물질을 붙이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옷 같은 것이 들러붙었을 때 억지로 떼면은 또 안 됩니다. 그 붙은 상태에서 차가운 물, 흐르는 물로 계속 열을 식혀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당장 화상을 입은 그 상태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심도 깊게 화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흐르는 물로 장시간 동안 열을 시켜주시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부위를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교육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안전 한마당이니까 행사에서 좀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네, 올해 처음 진행하는 행사로 서울 스트롱맨 자동차 끌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 정해진 시간 안에 11톤이나 되는 소방 범프차를 1인 혼자 맨몸으로 누가 더 먼 거리를 끄는가를 겨루는 대회인데요. 아, 소방차를 끌어요? 네, 어제는 이 소방부 대원팀들이 참여를 했고요. 내일 오후 2시에는 일반부 시민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소방차 현장에 나갈 때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진짜 이 차량이 끌릴까 좀 의아했는데 기어를 중립에 두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니까요. 이 사람의 힘으로 이 차량이 끌려 나가더라고요.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양쪽에 블루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이게 소방차 출동로를 의미하는데 이 소방차가 출동을 나가다가 이렇게 길이 막히면 그만큼 힘들거든요. 소방관들이 출동을 할 때. 이걸 이제 시민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이 소방차 끌기보다 힘든 소방 출동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대회의 취지로 이번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20m를 끌고 나가는데요. 40초의 시간 제한을 둬서 40초야 끝나면 간 거리로 하는 거고요. 40초 안에 20m를 가게 되면은 누가 먼저 들어간 초가 더 빠른지 그걸로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이제 길 터주기를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길을 터주셔야 되는데 그 길을 터주지 않으면 그만큼 출동을 하는데 장애가 분명히 있거든요. 시민분들이 차를 양보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 소방차 끌기보다 더 어려운 게 저희 출동로 확보라서 그런 취지로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예, 내일은 일반 시민들이 소방차 끌기 행사를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나가보시고요.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내일까지 행사가 진행되니까요. 근데 오늘 일정 가운데 초고층 건축물 국제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국내 전문가 600여 명이 참여하는 초고층 건축물 이 국제 세미나는요. 각 국가별로 화재 대응과 초고층의 재난 사례, 예방 전략들을 좀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재난 시 대응 전략들을 서로 나누면서 한 단계 좀 배우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점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주말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기도 한데 내일은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네, 토요일 내일은 여의도공원 이 산책로에서 안전공감 느린 마라톤 대회가 진행을 하고요. 이 정오에는 쇼 콘서트, 청소년 안전 문화제, 또 소방대의 뮤지컬 공연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퍼레이드도 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여의도역에서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 대중교통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안전 한마당 소식 김미란 리포터에게 들어봤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수도권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원도심 균형 발전의 첫 번째 과제는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류윤기 인천시 재생정책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윤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인천시가 원도심 정책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도심, 구도심과 신도심 균형 발전 참 고민 많으실 텐데 이 발표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10월 15일 날 그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서 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라는 그 시정 철학을 약속한 시정 운영 계획을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예.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인데요. 저희가 이제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이라는 추진 목표로 3대 전략과 7대 핵심 과제를 해서 재원 조달을 담고 있는데 그 3대 전략으로는 첫째 이제 그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재생을 담고 있고 예.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 셋째는 활력 넘치는 해양 친수 도시를 만드는 실천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7대 과제 중에서 핵심 과제가 문화 재생이라고 들었거든요. 문화 재생이 어떤 건지 구체적인 계획도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 과제가 계양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 재생입니다. 그 우리 인천은 그 1983년 개항을 계기로 각국의 조계지가 형성되어서 수많은 근대 문화 역사 자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근대화 도시입니다. 예. 이 계양장 일대의 근대 건축물을 잘 활용해서 쓰는 정책으로 제대로 활용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숙박이 가능하고 머무르면서 즐기는 체류형 문화체험 관광지로 재창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들의 사교 클럽이었던 제물포 구락부를 대시민 공모를 통해서 카페 등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옛날 그 시장 관사로 쓰였던 고택은 인문학 강의장 등 문화체험을 위한 장소를 활용하는 등 주변에 있는 그 옛날 일본식, 중국식 고택을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심진의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천을 다시 생태 환경으로 복원한다는 계획도 있던데요. 이 내용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두 번째 핵심 과제로 담고 있는데요. 예. 그 승기천이나 그다음에 그 수문통,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도시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천을 복귀하여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한 사례가 많았는데 우리 인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옛날에 이제 바닷물이 이제 배다리까지 드나들어 이제 나룻배가 오고 가던 수문통도 현재는 이제 콘크리트로 복귀하여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런 도심진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시민과 함께 협의하여 만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 쉴 곳이 없는 원도심에 이제 청계천과 같은 도심지 심터를 만들고 많은 문화행사 개최하여 사람들이 머무르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서 이제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도시 재생의 핵심 앵커 시설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인천 하면 해양 도시, 바다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활용한 계획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우리 인천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도시면서도 정작 대부분이 이제 군 안보를 위해서 설치한 철책이나 각종 공장들로 이제 가로막혀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 좀 문제점입니다. 예. 그래서 인천 앞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계획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차이나타운을 방문한 사람들이 인천역을 거쳐서 북송포구에서 이제 만석부두, 화수부두 및 수문통까지 이어지는 접근성을 높이고자 각 부두마다 해안 수변 데크를 설치하고 보행이 편리하도록 통로를 만들어서 깨끗한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공장과 협의해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인천시의 원도심 균형 발전 방안 중에서 핵심 키워드 문화시설을 좀 복원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도 복원하고 바닷가를 활용하는 정책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윤기 인천시 재생정책팀장이었습니다. Kick up the leaves and the magic is lost. 10월 26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니엘 파우터가 부르는 Bad Day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